오늘 토픽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토픽 리뷰의 연자 소개 드릴 텐데, 김대웅 교수님은 내부 연자기는 하지만은 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전공의 때부터 군대에 있는 때, 그다음에 또 뭐 강사 때 뭐 카디올로지 메이저 저널을 거의 뭐 하나씩 다 퍼블리시를 했고요. 또 김대현 선생이 연구한 연구들이 그 ESC, 그러니까 작년에 어, 유럽 신방세동 가이드라인에 한 5~6편 정도가 인용이 될 정도로 지금 나이는 뭐 이제 막 교수가 됐지만은 뭐 업적으로서는 뭐 거의 뭐 시니어 교수 정도 수준의 업적을 지금 이룬 아주 훌륭한 교원입니다. 김대현 선생이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부정맥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그다음에 또 진료 지침이 이제 최근 바뀌고 또 그전에 좀 혼동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 나온 연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맡게 된 김대훈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좀 혼란스럽게 지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부정맥 진료 볼 때 있어서 특히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을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 현장에서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도 조금씩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는 서브클리니컬한 AF에서 언제 안티코აგul레이션을 하면 좋을지, 두 번째는 ESRD가 있는 AF 환자에서 어떻게 안티코agulation 하면 좋을지, 세 번째는 언제 항부정맥제를 쓰고 어블레이션을 하는지, 어떤 때는 그냥 레이트 컨트롤만 한 경우도 많아서 언제 항부정맥제를 쓰면 좋을지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 많이 궁금해하셔서 준비해봤고, 네 번째는 작년에 박힌 유럽 신장학회 페이싱 그리고 CRT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서브클리니컬 AF에서 언제 항응고요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케이스를 보시면 72세 여자 환자였고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19년에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넣었고 고혈압도 있는 환자분이고 심전도는 역시 A를 센싱하고 V를 페이싱하는 페이싱 디펜던트한 심전도가 나왔고, 저희가 6개월마다 페이스메이커 팔로우업을 할 때마다 박동기 클리닉에 있는 펠로우 선생님이 이런 차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차트의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AHR 에피소드라고 ATR 하이레이트 에피소드를 기록하게 돼 있고, 거기 보면 A에서 레이트가 얼마였는지 V에서 레이트가 얼마였는지 롱기스트한 듀레이션이 얼마인지 제일 긴 듀레이션을 적어주고 횟수도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고요. 나름의 판독도 아래 코멘트에 보면 적어주게 되고 AP처럼 보였다 이런 판독을 적어줬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는 심방세동이 없었던 환자인데 72세 여자의 고혈압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환자에서 그럼 이 심방세동 의심되는 것에 대해 상응고요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먼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클리니컬한 AF는 12리드에서 잡히거나 아니면 싱글 리드 ECG, 요즘 많이 나오는 웨어러블 기기나 임플란트블 루프 레코더를 통한 싱글 리드 ECG에서 30초 이상 AF가 잡혔을 때가 클리니컬한 AF로 정의할 수 있겠고, 서브 클리니컬한 AF는 이에 반해서 이렇게 심방 안에 실제 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트라카디악 일렉트로그램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판독지를 보면 이건 심전도는 아니고 일렉트로그램인데 A 리드에서 기록되는 일렉트로그램들이 보이고 V 리드에서 기록되는 일렉트로그램들이 보이는데, 이게 6분 이상 지속되고 170회 이상으로 6분 이상 지속될 때, 하지만 예전에 심방세동은 도큐멘트된 적이 없을 때를 서브클리니컬한 AF로 보게 되고,
따라서 심장 안에 진짜 리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는 기기들은 페이스메이커나 ICD나 CRT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환자를 다시 보시면 170회 이상의 6분 이상의 ATR 하이레이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서브클리니컬한 AF로 진단할 수 있겠고, 차드바스 스코어는 역시 여자의 나이가 있고 고혈압이기 때문에 3점이어서 이런 환자분께 항응고요법을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보면 2019년에 나온 미국 가이드라인,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코멘데이션 주지 않았고, 2020년 나온 2년 전에 나온 ESC가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도 리코멘데이션 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만 서브클리니컬 AF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는 항응고요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없는 이유는 역시 랜덤 데이터가 없는 점, 이런 서브클리니컬한 AF에 항응고요법을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랜덤 데이터가 없는 점, 그리고 실제로 서브클리니컬한 AF가 있지만 24시간 이내로만 지속될 경우는 생각만큼 스트롱 리스크가 높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런 리코멘데이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RCT 데이터는 없지만 이런 AF 시간에 따른 스트롱 리스크를 한번 보시면, 스트롱 리스크가 AF가 전혀 디바이스에서 디텍되지 않을 때가 한 0.5%, 1년에 0.5% 정도 생기고, 이는 차드바스크 4점 정도, 평균 4점 정도가 되는 환자들의 데이터인데, 6분에서 6시간에도 한 1 근처, 1% 근처, 그리고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면 오히려 더 낮아져서 한 0.9% 정도밖에 스트로크가 생기지 않고, 24시간 이상의 서브클리니컬한 AF가 잡혀야 비로소 스트로크 레이트가 3% 정도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AF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 모두 포함해서 디바이스에 디텍된 이런 AF 버든을 가지고 스트롱 레이트를 본 건데요. 차드바스크 2점, 저희가 주목하는 2점 정도가 되는 환자에서는 24시간이 되지 않으면 6분에서 24시간 미만 정도에서는 여전히 0.6% 정도밖에 생기지 않아서 매우 낮았고, 비로소 24시간 후가 되어야 이상 지속되어야 1.5% 정도의 스트롱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서 항고요법을 썼을 때 기록을 봤더니 여전히 2점에서 0.7%, AF가 없을 때, 안 잡힐 때, 그리고 24시간 미만에서 0.5%, 24시간 이상이 되어야 1.5에서 한 0.9% 정도로 좀 리스크를 리덕션 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리해 보면, 환자는 서브클리니컬한 AF로 진단할 수 있는 하이 스트롱 리스크 환자였지만 지금 당장 안티코귤레이션을 시작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차트에 이런 서브클리니컬한 AF나 또는 디바이스 디텍티드 AF라고 채팅을 잘 해두고 그런 디바이스 인터로게이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정말 더 모니터링을 잘 하고자 한다면 최근에 우리 병원에도 한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웨어러블 패치를 처방해서 혹시 어디셔널하게 그런 AF 발생을 좀 더 모니터링 추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끝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ESRD가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응고요법에 대한 내용. 사실 ESRD가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그냥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예전에 와파린 많이 처방하다가 지금까지는 저는 아픽사반 2.5mg PIB 정도를 많이 처방하곤 했는데, 사실 찾아보면 역시 여기도 에비던스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요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에비던스 RCT 데이터도 없고, 항응고요법을 한다면 노악이 좋을지 와파린이 좋을지에 대한 RCT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들도 정말 이런 ESRD 환자에서 항응고요법을 하는 게 맞는지조차 좀 의문을 주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이드라인 정리해보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픽사반이나 와파린을 2B로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를 줬고, 나머지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유럽 부정맥학회 노학 프랙티컬 노학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한 레코멘데이션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2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였고, 차드바스크 2점 이상이 98%였고, OAC를 쓴 군이 1,500명, 안 쓴 군 3,000명에서 이렇게 프롬페시티 매칭을 해서 진행했고, OAC는 대부분 와파린을 쓰시고 있는 분이었고, OAC를 쓰냐 안 쓰냐를 비교해 보면 OAC를 안 쓴 군에 비해서 이런 OAC 항응고요법을 한 경우는 스트로크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리딩은 한 26% 정도 더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점도 없는데 이걸 굳이 써야 될까 하는 회의감을 들게 하는 데이터를 보였고, 좀 더 연수를 늘려서 한 7만 명 정도를 가지고 16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도 역시 책에 같이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역시 항응고요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아픽사반 2.5mm는 차이가 없었고, 5mm는 좀 줄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진 않았고, 와파린도 역시 스트로크 리스크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리딩을 보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블리딩인데, 다행히 아픽사반 2.5mm나 5mm BID는 항응고요법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블리딩에 더 위험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다비가티산이나 리바록사반은 블리딩을 한 1.8에서 1.9배 정도나 늘렸고, 아파린 역시 블리딩을 1.3배나 늘렸습니다. 요약해보면 명확하게 디스털디 환자의 스트록 리스크를 리덕션 한다는 시그널이 없고 오히려 블리딩만 늘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관찰 연구에서 보였고, 특히 그런 결과들은 와파린, 다비가티산, 리바록사반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항응고요법을 한다면 노악이 좋을지 와파린에 좋을지 역시 RCT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고,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관찰 연구들인데 미국에서 나왔고 서큘레이션에 퍼블리시가 됐던 데이터고, 와파린에 비교하면 아픽사반을 썼을 때 스트로크를 12% 줄이는 경향만 보였고 의미는 없었고, 다행히 메이저 블리딩은 한 28% 정도나 줄이는 감소시킨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비가티란 리바록사반을 와파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와파린 대비 다비가티라는 충격적인 2.6배나 블리딩이 늘어나고, 리바록사반 와파린 대비 1.9배나 블리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이 관찰 연구 역시 서큘레이션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픽사반 도지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보면, 아픽사반 주황색이 5mm EBID를 쓴 경우, 초록색이 2.5mm BID를 쓴 경우고, 와파린과 비교하는 것인데, 5mm를 써야 스트로크는 와파린 대비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메이저 블리딩은 다행히 5mm나 2.5mm나 다 와파린 대비는 안전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관찰 연구여서 좀 더 치우친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픽사반 5mm를 쓰면 와파린 대비 전체 사망도 좀 줄이는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을 때는 역시 정답은 없다. 지금 어떤 항응고요법을 안 해도 맞고 해도 맞고, 어떤 약을 줘도 와파린을 줘도 맞고 노악 중에 아픽사반을 줘도 절대 완전한 오답은 아닌 상태고 완전한 정답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유는 RCT 데이터가 없고 관찰 연구에서는 스트록 리덕션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와파린, 다비가티란, 리바록사반은 안 쓰는 것에 비해서 블리딩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요법을 한다면 아픽사반 5mm나 2.5mm BID가 미국에서 FDA 승인도 났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2B로 잡혀 있는데, 와파린 역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2B로 잡혀 있지만 관찰 연구에 따라서는 와파린보다 아픽사반이 그나마 좀 블리딩에 있어서 좀 안전해 보였다를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 앞으로 나올 스터디들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리난 AF 스터디는 아픽사반 5mm 또는 도지 리덕션 크라이테리아 맞으면 2.5mm를 와파린하고 비교했는데 펀딩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중단돼 버린 상태고, 그 다음 기다리는 스터디가 아픽사반을 저희가 좀 많이 쓰는 도지인데 2.5mm PID를
와파린과 좀 비교한 RCT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항응고효과를 안 쓰는 게 맞다는 결과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들은 와파린과 아픽사반과 아예 안 쓰는 것을 이렇게 쓰리암으로 비교하는 스터디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블리딩만 늘리고 스트롱 리스크 리덕션이 안 된다면 차라리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는 게 더 좋은 치료가 아닐까에 따라서 이런 어펜디지 오클루전의 포텐셜 롤을 ESRD에서 좀 보는 스터디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리듬 컨트롤을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항부정 형체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처방하고 어떤 사람한테 처방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리듬 컨트롤 레코멘데이션 딱 명확히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냥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QOL 임프루먼트를 위해서만 스트레스 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뭐 레이트 컨트롤과 역시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시면 역시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 리듬 컨트롤로 승산이 있을 때, 사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는 승산이 있을 때 그런 리듬 컨트롤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 승산은 나이가 너무 올드에이지가 아니고 APB 진단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리듬 컨트롤 차라리 꼭 해야 되는 타키카디아 때문에 생긴 카디오마이퍼시가 보일 때 역시 리듬 컨트롤을 페이버하는 소견이고, LA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을 때, 저는 LA AP 사이즈도 많이 보는데 심리적 저항선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50 정도, 심한 경우 55 이내인 경우는 리듬 컨트롤 한 번 정도는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보다 클 경우는 이제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코모비디티가 없거나 웨이트 컨트롤을 해봤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큐티한 일리스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나 환자가 원하거나 이럴 때가 리듬 컨트롤이 페이버하거나 좀 승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고 리듬 컨트롤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에게도 항부정맥제를 많이 쓰는 것을 사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환자분이 이미 피지컬 카패시티가 좀 줄면서, 특히 좀 고령에 있는 환자분들은 어댑테이션이 돼서 증상을 실제 못 느끼는, 증상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정도는 카디오 버전을 해서 사이너스 리듬을 만들어 보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좋기 때문에, 카디오 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항부제를 전후로 써주면 좋다, 특히 하고 나서도 좀 써주면 좋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항부정맥제를 좀 해볼 수 있는 싸움이다 생각되면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역시 다른 트라이얼들이 나오면서 다음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추가될 내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APB 진단된 지 1년이 안 된 얼리 AF의 경우에는 심텀과 상관없이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위해서 좀 리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역시 그 이유는 2년 전에 나온 리스트 트라이얼이라고 APB 1년이 안 됐고 차드바스가 2점 이상의 좀 스트롱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바로 리듬 컨트롤 한 것과 그냥 레이트 컨트롤 한 거 비교해 봤더니,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스트로크, 핫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 ACS, 코로나리 신드롬을 컴포짓으로 봤을 때 한 21% 정도 레이트 컨트롤에 비해서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리하다고 평가되는 게 역시 좀 이런 이벤트가 좀 많아야 좀 N수도 좀 줄이고 포지티브 아웃컴을 내기 쉽기 때문에 차드바스크 스코어가 한 2점 이상의 좀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을 좀 많이 추가를 시켜서 진행했고, 실제로 리듬 컨트롤이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토마틱한 환자에서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 트라이얼에서 심텀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눠서 봤을 때도 심텀이 없어도 여전히 레이트 컨트롤에 비해서 리듬 컨트롤이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결과를 좀 후속 연구가 보고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스트 트라이얼은 아니고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
리스트 트라이얼은 말씀드린 대로 찾아봤을 때 2점 이상 환자들만 추가가 되었었는데 2점 이상이 아닌 0점에서 1점의 좀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 있어서도 AFib 진단되지 1년 이내이기만 하면 레이트 컨트롤에 비해서 리듬 컨트롤이 리스크를 한 20%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리듬 컨트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은 핫페일리어가 되었고, 핫페일리어는 여전히 계속 강조가 많이 됐었고, 어블레이션을 퍼스트 라인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러피안 소사이티 가이드라인에서도 핫페일리어가 F가 있을 경우는 서바이벌과 심부전 입원을 막기 위해서 2A로 어블레이션을 퍼스트 라인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고, 특히 타키 인듀스드 CMP가 강하게 의심될 때는 바로 어블레이션 해주는 것을 클래스 1으로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하프레프에 대해서는 그럼 항부정맥제를 쓰면 안 되냐, 어블레이션 말고 그냥 항부정맥제는 효과가 없냐라는 스터디는 사실 2008년에 이미 나왔고, EF가 35 미만의 환자들 대상으로 아미오다론 쓴 경우 레이트 컨트롤한 걸 비교해봤고, 아미오다론 쓰면 역시 사이너스 리듬은 한 70% 정도로 아주 메인테너스가 잘 됐지만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웃컴을 그냥 CV 데스 말고 스트로크나 하펠리어, 얼스닝 하펠리어로 좀 잡았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이드라인에 아주 강력히 들어와 있는 어블레이션의 결과는 역시 잘 알려진 캐슬레이 F가 35% EF 35% 미만의 하프레프를 대상으로 약만 쓴 거 대비 어블레이션 했을 때 사망이나 심부전 입원을 38%나 줄이는 좋은 결과를 보여서 가이드라인에 강하게 들어오게 됐고, 올해 퍼블리시가 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스터디 중에 라프트 AF 트라이얼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EF 기준을 안 잡고 퍼프 페프 환자들 다 포함시킨 스터디였고요. 레이트 컨트롤 대비 어블레이션 비교해 봐서 데스나 심부전 이벤트를 봤을 때 스터디가 이상하게 조기 중단되면서 유의미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리스크를 한 29% 정도 감소시키는 트렌드를 보였고, EF는 확실히 한 10% 정도 임프루빙을 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84세 여자 환자였고, 환자는 3개월째 벌써 세 번째 심부전으로 입원하게 된 환자였고, 사실 심부전 진단받은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3개월 전에 첫 EF 31% 하프레프를 진단받았고, AP 사이즈가 45 정도 되는, LAAP 사이즈가 45 정도 되는 퍼시스턴트한 AF도 심부전 진단받을 때 같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엔지온 해봤는데 미니멀 났고, 좀 불리한 점이 CKD 스테이지 3로 EGFR이 39 정도 되는 환자였고, 이전에 AS가 있어서 ABR 받고 프로스테틱 밸브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환자가 엑스트라 카디악한 컨디션도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심전도를 보면 AF의 LBBB 패턴으로 타키카디아도 좀 있고, 환자 이퓨전도 있고, 카디오메갈리 양쪽에 이퓨전도 있고, 컨제스턴도 있는 상태로 와서, 약은 원래 고혈압으로 약으로 드시는 환제살탄을, 그리고 요즘 어큐트한 디컴펜세이션도 요즘 급여 기준이 풀려서 아르니를 좀 썼고, 아픽사반도 AF가 생겼기 때문에 아픽사반도 추가했고, 역시 하프레프가 있는 AF가 있고, 또 심방세동이 진단되면서 심부전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AF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가능성을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리듬 컨트롤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미오다론을 쓰고, 하지만 QT가 자꾸 늘어나면 자꾸 중단하게 되었고,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디곡신도 줬습니다. 그리고 라식스 알다콘도 쓰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실 비급여로 이런 SGLT2 이니비터도 추가하고 베타블로커도 당연히 썼고, 하지만 결국엔 자꾸 안 돼서 도부타민에 조금 디펜던트한 자꾸 상황이 됐고, 레이트 컨트롤도 AF는 계속 온고잉 했지만 레이트 컨트롤 어느 정도 돼서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환자분은 많이 힘들어하고, 뉴욕 클래스가 4 정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AF를 좀 더
명확히 리듬 컨트롤하기 위해서 카디오 버전도 했고 AF가 75회였는데 카디오 버전 하고 나서는 코다론을 많이 계속 줘서 그런지 정션을 리듬 45회 정도로 좀 브라디카디아가 왔고 여전히 컨디션은 많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그리고 이런 정션을 리듬이 와서 식사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A 페이싱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환자가 또 3개월째 약을 잘 썼고 ICT 기준이 되는 상태가 다행히 공교롭게 돼서 A 페이싱을 해주고 나서는 A 페이싱을 충분히 백업해주고 나서는 카디오메갈리도 많이 좋아지고 환자 증상도 클래스 1으로 외래에서 잘 다니시고 있는 분이 있어서 신부전 환자 그리고 심방세동 때문에 생긴 신부전이라고 좀 생각이 된다면 워낙 고령의 아주 작은 여성분이었지만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를 정리해보면 가이드라인에 잡혀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증상 있는 환자에서 심통 컨트롤 해주는 것 많이 잡혀있지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은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AFib 진단 1년 이내 얼리 AF 환자들 그리고 하프레프가 같이 있는 환자들에서 카디오 어블레이션 기반이 된 리듬 컨트롤이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데 페이싱과 CRT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된 걸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타키브라디 신드롬은 역시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있다가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되면서 브라디카디아가 오는 신드롬이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2A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만을 전에 추천했었는데 이제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래스 1으로 좀 더 올라갔고 하지만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기 전에 어블레이션이 좀 피지블 하다면 어블레이션 해보는 것도 2A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RCT 데이터는 없는 상태고 하지만 이런 2A가 된 이유는 관찰 연구에서 이런 환자들이 페이스메이커를 넣지 않고 어블레이션만 해주고 팔로우업을 했을 때 한 20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95% 정도는 더 이상 페이스메이커를 필요 없는 정도로 잘 호전이 된 결과들이 관찰 연구에서 보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포즈가 보이면서 싱코피를 했다면 당연히 페이스메이커를 많이 넣고 있고 계속 원칙적으로 넣고 있고 포즈가 있지만 아주 익스트림리 롱 포즈가 아니고 환자 증상이 싱코피는 한 정도는 아니고 뭐 가끔씩 아찔하거나 이 정도면 크게 문제는 일상에서 문제는 없었다 정도로 호소를 한다면 먼저 어블레이션을 요즘엔 많이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대 가 있는 황태현 선생님도 좀 페이퍼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페이스메이커를 얼마 정도나 넣게 되는지 봤더니 한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어블레이션하고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고 총 9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넣게 되고 9명 중에 8명은 페이스메이커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황태현 선생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미드리스트 페이스메이커도 나와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들어왔고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은 역시 트랜스비너스하게 액세스가 할 수 없는 ESRD 환자들이나 베인이 안 좋은 분들이나 이전에 디바이스 인펙션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2A로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생긴 건 이렇게 귀엽게 생겼고 무게도 한 2g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길이는 한 2.5cm 정도 아주 작은 디바이스고 여전히 아직은 V 센싱 V 페이싱밖에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싱글 리드로 V 페이싱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B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결과를 보였고 좋은 이유는 역시 저런 인펙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이유고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트랜스비너스에 비해서 한 63% 정도나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환자들 선호도도 상당히 높고 하지만 비용이 아직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인디케이션 정리해보면 이전에 포켓 때문에 인펙션 있었던 분 아니면 베스피라 액세스가 안 되는 분들은 2A 그리고 여기저기 V리드만 있기 때문에 싱글리드 벤트리클러 페이싱만 할 수 있는 경우는 2B로 대체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경우는 결국 AFib은 퍼머넌트한데 벤트리큘러 리스폰스가 블락이 있어서인지 아닌지 아무튼 느린 경우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하지만 사이너스 리듬인데 AV 블락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고
역시 A 페이싱을 못하기 때문에 14인원 신드롬인 경우도 인디케이션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한 마이크라 AV도 한 8월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확실히 E는 V에 역시 똑같이 넣지만 이런 RA의 시그널을 좀 센싱을 할 수 있어서 A 시그널을 읽고 V 페이싱을 해줄 수 있는 AV 블락에 쓸 수 있는 마이크라 AV가 한국에도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좀 특히 AV 블락 환자의 ESRD 환자의 경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 이후에 페이싱을 언제 해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정리가 되었는데 확실히 하이디그리 AV 블락이 하루 이틀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도 확실히 생겼으면 클래스 1이고 얼터네이팅한 BB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겨도 거의 하이디그리 AV 블락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클래스 1이고 RBB가 원래 있었던 경우가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RBB가 원래 있었고 PR이 더 길어지든지 트랜지언트한 AV 블락이 하이디그리 AV 블락이 생기면 페이스메이커 여전히 넣어주는 게 좀 좋겠다. 2A 정도고 LBBB는 새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환자에서 QRS가 길거나 PR이 길면 퇴원하고 나서 앰뷸레터리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정도가 가이드라인에 들어왔고 신전도로 정리해보면 하루 이틀 정도 모니터링하고 시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컴플리트나 AV 블락이 보이거나 LBBB, RBBB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경우는 양쪽 번들 브랜치가 다 닫혔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추천을 하고 있고 2A가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RBB가 있었는데 PR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투투원으로 이거는 하이디그리가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AV 블락에 좀 끼가 좀 보일 때는 그래도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주는 게 2A 정도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특히 RBBB는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결국 넣게 되는 아주 위험한 리스크 팩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새로 생기는 LBBB는 워낙 흔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면 10% 정도에서 탑의하고 나서 LBBB가 생기고 한 1년 정도 팔로우업 하면 50%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LBBB가 있는 경우는 바로 페이스메이커 넣지 않고 이 중에 QRS가 많이 길거나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이 심한 경우는 요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많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앰뷸레터리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게 2A로 리코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수술하고 얼마나 기다려줘야 될지에 대한 것도 좀 재밌게 포함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 AV 블락의 경우는 카디악 서지를 받아서 5일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 페이스메이커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고였고 그에 반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6주 정도 기다려볼 수 있겠다. 특히 이렇게 심장 이식하고 나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6주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 페이싱을 좀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김대훈 선생님 그 좋은 강의 아주 감사하며 그 시간이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부정맥 분야에서 이슈나 굉장히 우리가 아직 못 푼 숙제들을 최근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하나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도 있는데 특히 AP과 관련해서 그 알코올 컨섬션의 분야가 간과되고 있고 사실은 어프로치도 사실 쉽지가 않죠. 환자분들이 그 정말 알코올 섭취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이 알코올이 굉장히 AP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러면 오늘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